안녕하세요, 헤이에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호주 집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영주권 없이 집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간단하게 알아본 것은 바로 우선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결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집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그 결심을 하셨다면 어떤 종류의 집을 살 것인지, 또 어디 지역의 집을 살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버짓, 예산이 얼마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영주권 없이 사기 위해서는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아봤어요. 대부분 나 좀 영주권 없이 집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략은 7% 정도의 세금만 더 내면은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영주권 없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나라에서 너가 외국인인데 이 집을 매매해도 된다는 그런 서류 같은 것도 내야 하고요. 그리고 해야 할 게 많아요. 그래서 7%만 갖고 여유 자금을 갖고 집을 사신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7%는 정말 턱도 없는 숫자예요. 제가 계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저번 영상에 자세하게 풀어놨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종류, 어디 지역, 버짓이 얼마인지도 알아봤고 세금은 어떤 게 필요한지도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현실적인 걸 알아봐야겠죠? 이제 조사를 할 거예요. 조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대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물론 집이 이제 예를 들면 8K인데 이 8K가 내가 현금으로 있어.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대출을 안 받으셔도 되죠. 그러신 분들은 조용히 이제 이 영상을 나가서 다른 제 헤이 애들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시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집을 살 건지 집 알아보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 집들을 알아봤으면 집이 정말 괜찮은지 내가 보러 가는 거예요. 인스펙션을 하면서 제가 정말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스펙션 하면은 잘 뭔지 몰라요. 꼼꼼하게 어떤 부분들 체크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집을 오퍼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어떻게 오퍼하는 건지, 이게 집을 쭉 이제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집 오퍼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 역시 꿀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대출 받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에서 직접 받는 법. 은행이 돈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론 브로커를 거쳐서 받는 방법입니다. 이제 론 브로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약간 이런 은행 업무를 약간 대신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은행에게 물어봐서 나에게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호주에서 내가 어떤 과정을 공부할 거야. 만약에 영어 코스를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기 학교가 있죠. 영어 학교. 해당하는 영어 학교가 있고 여기에 내가 있죠. 내가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로 직접 영어 학교에 가서 등록을 해도 되지만, 내가 영어 학교에 가서 나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등록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좀 언어도 안 통하고 내가 무슨 이게 어떤 코스가 있는지 조금 선택하기 어렵다, 비교하기 어렵다. 영어 학교도 많은 영어의 프로그램도 갖고 있을 거고 학교도 수없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유학원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원이랑 상담을 해서 유학원이 나에게 맞는 영어 학교를 알아봐주고 이제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론 브로커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유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받는 거와 론 브로커에서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갔을 때랑 론 브로커랑 갔을 때랑 거의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차이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론 브로커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호주가 또 집값이 워낙 이제 그런 부동산 붐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요. 물론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똑같은 은행이어도 론 브로커가 조금 더 대출을 많이 받아줬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는 뭐 4K만 너가 뭐 대출이 나온다. 그런데 론브로커 같은 경우는 뭐 4.5K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조금은 더 많이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주위의 집산분들이나 추천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서 이제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저는 같은 경우는 론 브로커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론 브로커에게 이제 연락을 하면은 무엇을 물어보냐면 집 살 버짓이 얼마인지 물어봐요. 예를 들면 나는 8K 집을 사고 싶어. 버짓이죠. 버짓을 물어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페이슬립.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풀타임인 경우가 가장 좋고요. 캐주얼이랑 파트타임은 사실상 조금은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캐주얼 같은 경우는 일을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받는 데는 조금은 어렵다고들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뭐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슬립은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를 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그 캐주얼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내라고 추천해 주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조금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이슬립 있고 그리고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통장에 있는 돈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쓰는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 쓰는지. 근데 이 한 달에 얼마 쓰는지에서 유튜브 뭐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뭐 넷플릭스 이런 거 저희가 한 달마다 이렇게 돈 구독료가 나가잖아요. 이런 월 정기 구독의 유무도 여쭤보더라고요. 이것도 물어봤고 그리고 직장이 있는지 직장 당연히 페이슬립 있으면 직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파트너가 있는지 파트너나 아니면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신용카드도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론을 받을 때 신용카드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신기한 게 신용카드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얘는 신용카드로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신용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의 유무 그리고 이전에 론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차의 유무도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이 론 브로커에 따라서 물어보는 게 다 다르겠죠. 이렇게 이것저것 은행의 대출에 필요하기 위한 대출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론 브로커가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서류들 있잖아요. 서류들을 막 뭐 페이슬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은행에 있는 잔고가 얼마라든지 이런 거를 다 서류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서류를 주면은 그 서류를 보면은 이제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론 브로커가 은행에 이렇게 은행 리스트를 줘. 뭐 커먼웰스, 뭐 뱅크 에세이, 뭐 웨스트백 등등등 이제 그런 은행 리스트를 주고 은행 리스트 그리고 은행마다 당연히 나오는 대출 금액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대출 금액이 다른 것도 중요한데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이자예요. 이자. 그러니까 이자가 예를 들면은 그 금리죠. 금리가 몇 프로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런 거를 다 이제 서류로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내가
내가 근데 알아보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대출을 론브로커에 받으면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내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수수료를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론브로커님 말로는 은행에서 따로 수수료를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유학원이랑 되게 같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영어 학교를 간다고 유학원에 돈을 따로 내진 않잖아요. 학교에 내지. 그럼 학교에서 내면은 그 학교에서 이 유학원이 학생을 유치했다는 그런 걸로 돈을 몇 프로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도 만약에 론브로커가 이 사람한테 이제 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수수료를 따로 챙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보고 어떤 은행에서 내가 론을 받을 건지 결정을 해요. 물론 이제 추천을 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은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대출을 받으셨고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그분께서 추천을 해주시면 이제 은행을 정합니다. 은행을 전화하게 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프리 어프로벌 레터라고 가승인 레터를 은행에서 땅땅 찍어줘요. 은행 대출 가승인.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이 마음에 들 때 오퍼를 넣으면 나 프리 어프로벌 받았다고 오퍼 서류에 넣으면 확실히 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사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무조건 처음에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집을 안 사더라도 이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받아 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 프리 어프로벌 레터는 이게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개월인가? 6개월이 유효하다고 들었어요. 아마 6개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효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받아 놓으시면은 이게 그 오퍼 할 때 확실히 오퍼를 그 입장에서 수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는 8K 집을 살 거야. 근데 내가 1K밖에 없어. 그런데 은행에서 알아보니까 대출이 3K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3K랑 1K랑 더하면 4K인데 8K 집을 못 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대출이 얼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절대 집값만 생각해서는 안 되네요. 이 8K 안에 내 집값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세금도 들어가야 합니다. 세금이 우리는 영주권 없이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여윳돈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는 앞에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대출 받는 법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가승인 프리 어프로벌 레터를 꼭 받아라 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로 집 알아보기입니다. 사실 영주권 없이 집 살 때 집 알아보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재밌더라고요. 쇼핑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리얼 에스테이트. 아마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 번쯤은 꼭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그래서 호주 부동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두 번째는 도메인. 리얼 에스테이트랑 도메인이 가장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있으시면 검색을 해서 보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집을 살 거고 그런 지역이랑 가격대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서는 클릭해서 보시면 집들이 쭉 리스트가 나오고 이제 어떤 집을 살 건지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 보니까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집을 판매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가장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앱 같은 걸로 쭉 보면은 뭐 다 나오거든요. 한번 그냥 앱 보시면 바로바로 편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리고 이거 볼 때 이제 내가 집 구조가 나와요. 그럼 집 구조 같은 이제 집 구조를 보면서 이게 어떤 집이겠구나. 집을 많이 보니까 이 집 구조만 봐도 이게 어떤 집이겠구나 상상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볼 때 인스펙션 날짜가 나와요. 인스펙션 날짜가 나오는데 인스펙션은 대부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이것도 있고
동시에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는 한 군데밖에 못 가니까. 집을 인스펙션을 안 하고 사시는 거는 저는 정말 비추해요. 집은 무조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급해 하시지 말고 천천히 인스펙션 날짜를 보고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인터넷으로 봤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인스펙션을 날짜를 비워놓고 이날 비워놓고 인스펙션을 가면 됩니다. 제가 아래 그 설정인가 더보기란인가 거기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이 사이트를 거기 가서 쉽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스펙션 하기입니다. 팩션 하기. 이 인스펙션 하는 날에는 저는 펜이랑 핸드폰을 갖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인스펙션을 하면은 그런 오퍼 종이라든지 이런 브로셔 같은 거를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 집에 보니까 뭐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짧게 여기다가 펜으로 내가 써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기억하기 쉽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사진도 여러 군데 찍어놔요. 그러면 인스펙션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 집 같고 저 집 같아요. 그래서 펜과 핸드폰을 갖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2시에 인스펙션을 한다 이러면 조금 일찍 가요. 한 1시 50분 정도에 가서 약간 그 동네를 약간 좀 둘러봤어요. 동네가 괜찮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인스펙션 하는데 제가 뉴스에서 진짜 요즘에 집이 많이 없어서 줄이 진짜 길다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처음에는 에이 설마 저 정도겠어? 했는데 진짜 인기가 많은 집은 정말 줄이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런 부동산 붐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실감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호주도 자기가 살 집이 아닌 인베스트, 그러니까 투자용 집을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요즘에 이제 렌트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 막 좋은 차 끌고 오시는 노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펙션 할 때 봐야 할 것을 지금부터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인스펙션 체크리스트예요. 첫 번째는 빛이 잘 들어오는지.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빛이 없는 집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렇게 인스펙션을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만약에 내가 1시 이 집을 갔는데 이 옆에 집이 궁금해서 1시 반에 다른 집을 갔어. 근데 어떤 호주 할머니께서 똑같은 집을 저랑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호주 할머니가 너 이 집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 이러니까 너 집 살 때 꿀팁을 알려주겠다. 빛이 잘 들어오는 집 봐라 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빛이 잘 들어와야지 우울증이 안 생긴다. 그래야지 빛이 안 들어오는 집이 생각보다 호주에 많으니까 빛이 잘 들어오는 집 봐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빛이 안 들어가면 괜히 사람이 무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빛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 틀어보기.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인스펙션 가면 물 틀어보시는 사람이 트는 사람이 별로 없긴 해요. 키친, 샤워기, 그리고 여기 있는 베스, 저는 다 틀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했어요. 이거를 조금만 해봤는데 이게 나중에 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스펙션 때는 몰랐다가, 그러니까 꼭 물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해요. 화장실 변기에 휴지를 넣어보세요. 휴지를 넣고, 이게 쓰레기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토일렛 페퍼 넣으라는 거예요. 조금 넣고 내려가나 봐보세요. 이걸 왜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건 제 케이스인데 제가 집을 샀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화장실 변기 휴지가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관공을 부른 경험이 있습니다. 배관공 불러서 돈을 꽤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변기 휴지가 넣고 내려가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집 앞에 벌레가 많이 있는지 보기. 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벌레 인스펙션 같은 거를 하긴 할 거지만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섯 번째는 이웃.
저는 이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인스펙션 끝나거나 인스펙션 하기 전에 이렇게 주위를 한 바퀴 쭉 보면서 뭐 이웃이 당연히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6번째, 에어컨이 있는지. 호주 더워요. 여름에 덥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있는지 혹은 또 팬이라고 하죠. 위에 다는 거. 팬이 있는지라 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7번째, 북박이장이라고 해야 되나? 북박이장. 옷장 같은 거 있잖아. 옷장이 있는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장이 열고 닫히는지. 실제로 한번 어느 집에 가서 인스펙션을 했는데 북박이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나 보다 하고, 저는 근데 궁금하잖아요. 북박이장 안에 이제 그런 어떻게 칸들이 잘 돼 있나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8번째, 차 소음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전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길가에 있는 집을 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 뭐 예를 들면은 2차선일 경우는 좋지만 3차선, 4차선일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소음이 인스펙션 할 때는 많이 안 들릴 거예요. 왜냐면 인스펙션을 길게 해봤자 30분? 거의 3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 소음을 들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차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하는 이 인스펙션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인스펙션 한 번 하고 나서 집을 오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꼼꼼하게 잘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잘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퍼를 내죠. 오퍼. 만약에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오퍼를 내요. 한국이랑 부동산 시스템이 좀 달라요. 한국은 이제 부동산에 가서 내가 집에 마음에 들면은 그 집을 보고 계약을 하죠.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인스펙션을 갔어. 근데 그때 인스펙션에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부동산. 저도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왜냐면은 이제 호주에서 집을 사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집주인이 부동산에게 나 이 집 팔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팔아줄게 이러고 인스펙션을 열죠. 그러면 이 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스펙션 데이에 옵니다. 그럼 부동산은 바로 오퍼 폼을 준비해놔요. 오퍼 폼이 뭐냐? 너가 만약에 이 집이 마음에 들면은 나에게 오퍼를 해라. 얼마를 낼지. 너 이 집 얼마 낼 건데? 얼마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죠? 너 얼마에 살 거야? 이거지? 그래서 집주인과 부동산이 마음에 드는 오퍼 폼이 이제 여러 장, 인기가 많은 집은 여러 장 있겠죠? 이곳에서 부동산이 고르고 한 3개 정도 고르고, 집주인이 이 3개 중에서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네 라고 선택을 해요. 집주인이나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퍼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들면은 오퍼폼을 잘 써야 하니까요. 오퍼폼을 쓰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오퍼폼 쓰기, 내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건 집값, 내가 얼마나 낼 건지. 집값을 내가 얼마나 낼 건지가 사실상 가장 중요해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내가 이 집을 비싸게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동산도 집값이 만약에 뭐 8K야 그러면 1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집값이 비싸지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높겠죠. 그러니 대부분은 그 가격, 집 얼마나 낼 건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된다고 해요. 집값. 그리고 2번째는 디포짓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물어봐요. 몇 프로 낼 수 있는지.
대부분 5%, 10%, 뭐 15%, 20% 중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있는 현금이 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디포짓에 뭐 맞게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은행에서 프리 어프로브 레터를 받았다. 이게 실제로 오퍼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프리 어프로브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내가 어느 은행에서 받았고 어느 은행에서 얼마나 받았는지까지도 적어내더라고요. 이게 있으면 이제 그 부동산이랑 집주인도 안심이 되는 거죠. 은행에서 가승인을 냈으니까 얘는 대출을 꼭 정말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얘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프리 어프로브 레터를 이런 표시가 없어요. 없는 오퍼폼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아래에다가 썼어요. 나 이 프리 어프로브 레터 받았다. 이 정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영주권 없이 집 사기잖아요. 그래서 그 FIRB 이게 영주권 없이 외국인들이 집을 살 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나라에서 승인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서류를. 그래서 이거를 이 오퍼폼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이 FIRB가 써야 되나 많이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이전시와 집 주인이 실질적으로 이 오퍼 레터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높은 집값 그리고 프리 어프로브의 여부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정도로만 그냥 이 오퍼 폼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BN을 써봤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집은 한 어느 정도의 집을 내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은 집값 그리고 내가 프리 어프로브 레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두 개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이 진짜 꿀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공유해주고 싶은 수수료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못한 것 같은데 바로 LMI라고 렌더스 모기지 인슈런스. 이거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걸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응? 내가 오케이 빌려놓고 못 갚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게 바로 LMI라고 하고 대출을 받으면 누구나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어요. 내가 집값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내가 집값에 20% 디포짓이 있어. 그러면 이 LMI를 안 내도 돼요. 좋죠? 이게 표를 보면은 LMI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내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800만 불 맞나? 8억 80만 집을 산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내가 80만 집 80만을 살려면 대략 이 LMI가 5%의 만약에 디포짓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얘는 41,344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인슈런스죠. 인슈런스 비용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 이 41,334불을 내야 돼요. 이 인슈런스 피로. 그럼 이게 4만이죠. 약 대략 4만이면은 우리나라 돈을 거의 4천만 원을 인슈런스에 내는 거잖아요. 8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를 또 아래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 같은 영주권 없는 사람들은 저번에 말했던 7%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영주권 없이 집을 사. 그러기 위해서는 대략 15% 넉넉하게
14%에서 15% 정도지만 저는 그냥 넉넉하게 1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5%를 수수료를 내야 돼. 그런데 뭐 수수료가 세금이에요. 다 세금.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집값 디포짓을 이걸 안 내기 위해서, 이 LMI를 안 내기 위해서 디포짓이 20% 있어야 돼. 그러면 총 35%예요. 35% 진짜 크죠? 그러면 집값에 35%가 있어야지만 내가 외국인으로서 수수료로 세금 다 내고 이 디포짓을, 이 랜더 모기지 인슈런스 LMI를 안 내기 위해서 디포짓이 20%가 있으니까 35%. 그러면 예를 들면은 80만 불짜리 집을 산다면 내가 집값의 35%면은 28만 불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8억짜리 집을 산다면 내가 2억 8천만 원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 세금으로만요. 그러니 이게 참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 80만짜리 집 살 거야. 그래서 그래 이제 뭐 다 알아보고 그래 뭐 7%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7%만 더 내면 된다고 하니까 5%에다가, 왜냐면 5% 디파짓에다가 외국인 세금 7% 해서 그러면은 뭐 12%만 내면 되겠네 라고 해서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최소 35% 정도는 있어야 집을 살 수 있어요. 대신에 내가 만약에 이 LMI를 내고 싶다 이러면 이게 필요는 없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 생돈을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20% 이 LMI를 안 내려고 이 20%를 모으고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 모을지 모르죠. 이 20%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러죠. 집은 오늘이 가장 싸다. 그런 말이 있듯이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집값에 20% 디파짓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LMI를 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래 그럼 난 집값에 20% 디파짓까지 모으고 살 거야. 그렇게 되면은 영주권 없이 집을 살 거면 대략 35%, 집값의 35%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 LMI 안 낼 거야. 그러면 여기서 20% 빼니까 15%죠. 네, 15%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시 이제 오퍼폼 쓰다가 아까 전에 LMI로 들어왔으니 다시 오퍼폼 쓰는 걸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오퍼를 만약에 내가 그리고 냈어. 오퍼를 냈으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만약 에이전시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전화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 혹시 더 높게 오퍼 넣을 생각 있니? 라고 파이널 오퍼를 제시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에이전시를 많이 이제 오퍼를 많이 넣다 보니까 알게 된 꿀팁인데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내가 상위권 안에, 순위권 안에 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높게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오퍼가 왔고, 이 파이널 오퍼 때는 정말 내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내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러면은 돈을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그런데 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면은 돈을 올리지 않고 내가 저번에 넣었던 오퍼폼에 내었던 금액이 파이널 오퍼야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까지 해서 3명이 있어. 근데 너가 세 번째인데 뭐 두 번째인데 뭐 파이널 오퍼를 할래? 이러면은 사람 심리가 좀만 더 돈을 올리면은 내가 이 집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잖아요. 이게 약간 심리, 눈치 게임이야. 솔직히 눈치 게임. 이 오퍼가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괜찮은데? 안 낼 거야. 이럴 수도 있고 그래 내가 좀 낼 거야 하잖아요. 그래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얼마를 더 내야 될지 얼마를 더 파이널 오퍼에 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론 브로커한테 물어보니까 그 론 브로커 말로는 최소
너가 정말 마음에 든다 하면은 최소 1만 불 정도는 너가 원래 냈던 금액보다 더 많이 제시를 해야지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1만 불보다 더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8K 올렸는데 뭐 8.1K로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오퍼가 눈치 게임이에요, 정말.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게 정말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이널 오퍼 때 저는 금액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올리셔도 뭐 상관은 없죠.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이제 다음번엔 알아볼 거는 저희가 대출을 아까 전에는 가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을 오퍼를 넣고 그 에이전시에서도 파이널 오퍼를 받았잖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대출을 최종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컨베이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퍼를 컨펌하고 드디어 계약서 컨트랙 사인 후 쿨링 오프를 해요. 쿨링 오프 때 뭐 해야 되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대출 최종 승인, 컨베이어서 고용, 오퍼 컨펌 후에 컨트랙 사인, 쿨링 오프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 때는 어떤 집을 사야 할지, 어떤 종류의 집을 사야 할지, 그리고 지역 성정,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헤이 애들이었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링크들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감사합니다.